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시즈오카의 어느 온천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예전에 시즈오카 현모 온천지에 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과 가까운 시즈오카 현모 온천에 방문했는데 거의 즉석으로 숙소를 정했고 숙박비는 조식, 석식 포함하여 26,000엔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갔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방을 안내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방 크기에 여자친구와 저 모두 놀랐습니다. 거실이 18평 정도 되어 보였고 맹장지로 구분된 침실이 별도로 12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개별 욕탕도 고급스러운 히노키 재질이었습니다. 이 정도 방이면 숙박비가 되게 싼 편이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은 오래됐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무튼 바로 온천으로 들어갔고 푹 쉬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부탁하니 엄청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무슨 소 철판구이 그리고 술 몇 병이 제공되었는데 그걸 보고 여자친구와 저는 여기 너무 좋지 않아 분명 숨은 명수야. 대성공이야. 라며 둘만의 연애를 즐겼습니다.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맹장지 넘어 침실로 이동해서 나란히 깔린 이불 위에 함께 누워 불을 끄고 심야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잠자는 듯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꾸벅꾸벅 졸며 TV 시청을 하다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갑자기 저는 잠에서 깼는데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는 맹장지 틈으로 보이는 달빛 정도로 주변은 거의 암흑이었고 취침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TV는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끈 건가? 지금 대체 몇 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비슷한 소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친구의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찾았는데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잘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화면 불빛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살짝 비추니 여자친구는 자지 않고 깨 있었는데 휴대폰 불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여자친구의 얼굴은 어째선지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거친 숨소리는 드러낸 이 사이로 흘러나온 여자친구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놀란 저는 조금 패닉에 빠졌지만 아무튼 여자친구에게 괜찮아? 왜 그래? 말을 걸며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친구는 내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뭔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목만 살짝 돌려 가리킨 쪽을 보니 어느샌가 맹장지가 열려 있었는데 안쪽의 거실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리킨 곳에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천장에 목매달기 위한 고리를 만든 유카타 비슷한 게 걸려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제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상태로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입만 움직여 작은 목소리로 어떤 말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써라, 써라. 전 오컬트 영어 등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한 겁쟁이였기 때문에 내는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을 도출했고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그 이후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TV 소리에 눈을 뜸과 동시에 벌떡 일어났고 그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맹장지는 닫혀 있었고 이상한 줄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TV도 잠들기 전 켜진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꿈인가 다행이다 라며 굉장히 안도했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보자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얼굴 표정이 엉망이었는데 일단 깨워야겠다 싶어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움찔 하고 몸을 떨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물으니 머뭇대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젯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며 밤중에 잠에서 깨고 보니 내가 이불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면등을 켜보니 제가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에 끈을 걸고 있었고 마치 목이라도 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가 뭐해? 라고 말을 거니 내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돌아보며 자, 준비됐어. 이걸 쓰도록 해.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펄쩍 뛸 정도로 놀랐습니다. 일부러 제 꿈 얘기는 여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는데 둘이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어떤 저주 같은 것에 걸린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꿈을 꿨구나.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며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가자라며 방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자친구 모두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도중 있었던 리셉션 카운터로 가서 실례합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요. 누군가 목을 맸었나요? 하고 직원분 중 하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상대는 대답을 흐렸지만 체크아웃을 할 적 거치선지 숙박비가 6,000엔 정도 더 싸게 나왔습니다. 자잘한 부분을 생략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실화이고 시즈오카 현해모 온천지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은 정말 좋았고 요리도 화려하고 맛있었지만 동반 자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벤치의 아줌마.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심령현상이나 공포체험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심령현상 이야기다. 자정이 넘었으니 시간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다. 난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서야 귀가하는 일도 잦다. 어제는 오늘 휴가인 것도 있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오기도 해서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다. 새벽 1시 반쯤 지날 무렵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바로 그 귀갓길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면 지름길이 된다. 그런데 그 역 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사람 한둘은 앉아있는 곳이었기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줌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병을 입에서 결코 떼질 않았다. 괜히 엮이지 않으려 재빨리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줌마는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제발 좀 그냥 봐달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혹시 단순한 자의식 과잉은 아닐까 싶어 걷는 속도를 늦춰봤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줌마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뒤쪽에서 뭔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줌마가 아까 그 페트병을 깨물며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찍혔구나 싶었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언제든지 달려서 도망칠 각오를 하며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다. 3분 정도 걸어 곧 있으면 편의점이 나올 무렵이 되자 뒤에 있던 아줌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아줌마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던 순간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고 되받아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줌마 말을 들어보니 내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것이다. 옆을 지나칠 무렵 뭔가 이상하다 싶더란다.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질 않고 뒤에 따라가는 여자는 딱 달라붙어 걷는데 서로 말 한마디도 없었으니까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닌가 싶어 따라왔다는 것이다. 편의점 다가와서 속도를 냈던 건 나를 잡고 편의점에 대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편의점으로 뛰쳐들어가고 여자는 그대로 걸어나갔다고 한다. 아줌마는 내가 걱정이 돼서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줌마가 뒤를 쫓아온다고 느낄 때부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곧바로 역 쪽으로 돌아갔다. 조금 무서웠기에 편의점에서 잠시 어물거리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다. 언뜻 봐도 열 오른 좋게 될 것 같았다. 혼자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다. 물론 내 머리카락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바로 샤워를 하고 새벽에 가장 먼저 오는 쓰레기차에 옷을 버렸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줌마는 그 뒤 여자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지만
혹시 내 뒤에 다시 붙어 우리 집까지 온 건 아닐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 정말로 무서우니까. 세 번째 이야기, 신사의 도둑. 대학고가 교수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을 정도인 이야기입니다. 그 신사는 지금도 참배객이 방문하는 유서 깊은 곳으로 주물이나 복잡한 사연이 얽힌 물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주물은 저주가 깃든 물건입니다. 들어오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근처 숲에 이 지피형이 나무에 못 박혀 있었다 같은 것부터 정말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주물 계열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으면 바로 불제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전 위쪽에 안치하고 시간이 걸릴 만한 것들은 지하 창고에 모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신사의 신주님이 어린 시절부터 소꿉친구여서 아주 오래된 물건이 신사에 들어오면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 창고에 안치되어 있는 과거 주인의 목을 치는데 사용되었다는 칼을 조사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제 대합실 즉 지하 창고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창고에 걸어둔 커다란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고 흰 벽에는 도둑이 발로 찬 흔적이 남아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신주님이 창고 안을 자세히 돌아보니 안은 엉망진창이었던 데다 꽤 많은 수의 불제 대기물이 도난당하는 등 보통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일본 인형인 주물, 호박으로 만들어진 비녀 주물, 금으로 만들어진 불상인 사연 있는 물건, 일본도인 사연 있는 물건 등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도둑은 신주님의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 정도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좋지 못한 물건을 가두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두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 가문이 대대로 특별한 기도를 올린 수정을 지하창고 중앙에 놓아서 그 결계로 나쁜 것을 가두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하필 그 수정까지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챈 신주님은 바로 응급처치로서 정화소금을 일단 그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신주님은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단독 범이 아닌 5명 정도 되는 집단이었음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체포가 된다면 바로 신사로 데려가 강제로 그들이 불제를 받도록 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도 주물이나 사정이 있는 물건들의 원주인들은 도둑이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다. 언젠가 천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부 되찾아서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것을 되찾았다고 해도 다시는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 라며 절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 결국 도둑들이 잡혔습니다. 도둑 집단이 차례로 원인불명의 고열에 시달려 구급차를 부른 것을 계기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본 것은 열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종이박스 안에 조잡하게 포장된 일본 인형,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불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구급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도둑 집단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교수는 해외 마니아들에게 고가에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학회 때문에 모 나라에 방문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도굴품을 본 적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학회를 마치고 현지 교수로부터 관광 안내를 해줄 테니 따라오라 는 권유를 받아 현지 학생들과 함께 그 나라의 절 같은 것을 구경하고 시장에 들르니 골동품 가게가 보여서 멋대로 그 안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 아주머니께서 현지어로 뭐라 말했지만 잘 못 알아들은 척을 하며 현지 학생을 밀어내고 가게 안을 구경하는데 유리 케이스에 든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어쩐지 본 적 있는 물건 같다라고 생각한 교수님이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자 아주머니가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태도에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교수님은 그 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불교에 대한 일본의 풍토와 주민들에 대해 적혀 있어 이건 아무리 봐도 명백하게 그 나라의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건 대체 어떤 경위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팔러 왔으니 샀을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더 깊이 추궁하지 않고 그 두루마리를 구입하였고 그것을 일본에 귀국하자마자 조사해보니 역시 도둑맞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리는 전보다 훨씬 나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두루마리의 주인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을 되찾아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며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보관하여 미래에 남기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말는 예전부터 문화재가 도둑을 맞는 일은 흔했지만 최근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불상품이 있기도 했고 신비적이라며 해외에서 주목되기도 하는 탓에 골동품은 돈이 되는 것으로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낙서를 하거나 본인들만의 흔적을 새겨서 문화재를 파손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신주님은 새로운 수정을 창고 지하실에 가져다 놓았고 현재도 주물이나 사연 있는 물건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 체포된 도둑들은 신주님이 계신 신사로 가서 차례로 불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최소한 문화재만큼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주. 아직 젊으셨던 당시 아버지는 바다에 자주 놀러가서 조개류 등 이것저것 채취하러 다니시는 게 취미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지만 그 당시에 아직 성공하기 전이었던 상태인지라 잠수복 같은 게 좋은 것이 있을 이만무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소매가 긴 내복에 패치를 붙인 엄청난 꼴을 하고 바다에 잠수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는 다양한 벌레나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찔리거나 몸을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패치를 붙이셨다고 하는데 어릴 적부터 수영이 취미셨던지라 잠수복 자체도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는 물안경 하나와 패치. 이 장비 하나로 5에서 10m까지 잠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잠수에 나섰는데 돌아오실 때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병원에 옮겨진 상태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에는 아버지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의사에게 상태를 물으니 2, 3일이 최대 고비라고 했다고 합니다. 39도에서 40도를 웃도는 열, 전신에 퍼지는 철거상과 열상. 의사와 아버지의 친구분은 아무래도 전기 해파리에게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며 둘은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는 어떤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어머니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 곁에 계셨는데 아버지의 열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이틀이 지나고 사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괴로운 듯한 얼굴을 하더니만 몸을 막 쥐어뜯으며 몸에 들러붙은 뭔가를 떼어내는 것처럼 팔다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다 죽여버린다. 놀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아버지의 몸에 손을 대자 아버지는 눈을 반짝 뜨더니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한마디 하더니 다시 눈을 감고 잠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 아버지는 경이로운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몇 번 몸을 닦아주셨는데 그때는 열상을 감싼 붕대 때문에 잘 몰랐지만 몸에 묘한 멍 같은 게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붕대를 푼 다음 보니 팔과 다리에 뭔가에 움켜잡힌 듯한 멍이 다수였고 등에도 손 모양 멍이나 핥힌 듯한 자국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봐도 그건 손 때문에 생긴 자국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의사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지 의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아버지는 그건 분명히 전기 해파리였어. 이 얘기를 들은 저는 거짓말 치네. 전기 해파리 하나로 그렇게 심하게 다친다고. 말도 안 돼. 이에 아버지는 해파리 다리에 휘가 마오더니 거기서 사람 손이 자라났어. 그리고 해파리 머리에 또 하나 어린애 머리 같은 게 자라나 있었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해파리로부터 머릿속으로 뭔가 말 같은 게 들려왔는데 해파리로부터 들렸던 말은 자꾸 바다로 와서 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 반복해서 들렸다곤 하셨는데 무슨 욕이었던 것인지 그런 생각만을 저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고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다시는 바다 잠수를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도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까마귀. 제가 어린 시절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아마 3, 4학년 시절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야외학습인지 뭔지 하는 이유로 버스를 타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에 도착하고 일단 정해진 코스를 돌고 나서 정해진 시간까지 각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된다는 말에 친한 친구 몇 명과 미술관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절 포함해서 4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솔직히 중간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한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저 비슷한 것 같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친구 중 하나인 A는 홀로 성실하게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미술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결국 다 함께 A가 보고 싶다는 곳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시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림을 보던 사이 갑자기 A가 어느 그림 앞에서 우뚝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잠깐 멈춰 섰다가 금세 다른 그림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었는데 유독 그림 하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암흑의 까마귀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까마귀라는 글자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그 한자를 읽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그림에 까마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림 제목에 쓰여 있는 것이 반드시 그려져 있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그림은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풍경화처럼 호수와 그 주변 경치가 그려져 있는데 그림 구석에 기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끈 같은 것으로 매달려 있는 검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주변 호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까마귀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되게 기분 나쁜 그림이네.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었고 다른 친구들은 제대로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A는 계속 움직이지 않은 채였고 말을 걸어봐도 묵묵부답 상태로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제대로 그림을 보지 않았다고는 해도 계속 같은 자리에 멈춰 있자니 더욱 지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A에게 말을 한 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가기로 했고 한참 주변을 돌아보고 난 뒤에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보여서 그곳에 앉아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는 서로 별 볼 일 없는 얘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슬슬 집합 시간이 다가올 즈음 집합 장소를 향해 가던 중 A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아직도 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10분 이상은 지났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A에게 가서 이제 슬슬 가야지. 말을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긴 했어도 그를 억지로 끌고 함께 집합 장소에 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A는 다시 평소랑 비슷했고 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외학습이 끝난 다음 날에 장문 용지와 함께 미술관 감상문을 쓰라는 말에 저는 정말로 즐거웠다 등 뻔한 말을 적어 적당히 제출했습니다. 함께 그림을 본 다른 친구들은 전부 장문을 마쳤는데 이상하게 A만큼은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해서 집에서 써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어제 장문을 완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글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A는 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에도 A와 불성실한 학생 몇 명이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저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A는 평소 성실한 편이라 숙제를 내지 않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태도도 조금 이상했는데 뭔가 멍했고 평소의 A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일주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저에게 상담을 해왔는데 그날 본 그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전 솔직히 그런 그림은 이미 새까맣게 잊은 상태여서 A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그때 제가 뭘 했는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뭔가 진부한 대답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며칠이 지나는 동안 A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수업 중에 혼잣말을 중얼중얼 대기도 했으며 보건실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와 다른 친구들은 A와 잘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이 벌어졌는데 수업 도중 A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몸을 움찔움찔 떨고 있었는데 교실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저와 A의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A가 미친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뒤 선생님이 A를 보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업은 자습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것에 누운 A로 보이는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이 보인 것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A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더 이상 자세히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년이 바뀔 즈음 선생님이 A가 전학 갔다는 말을 해준 이후로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A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그때 A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호수, 까마귀, 호수, 까마귀. 이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태평양 전쟁 직후 할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태평양 전쟁 직후 아와지에서 어부로 일하던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겪은 일이라 한다. 어느 여름날 할아버지는 고기잡이를 마친 후 취미 삼아 조카와 둘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고 한다. 현지 사람만 아는 명당에 들어서 낚싯대를 내렸지만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입질이 전혀 없었다. 시간만 흐르자 조카는 더운 날씨에 질렸는지 옷을 훌훌 벗고 바다에 들어갔다. 이런 하고 생각한 할아버지도 낚싯대를 손에서 놓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고 한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보는데 수십 미터 떨어진 저편 해저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공장이 마구 들어서기 전에 세토나이카이는 꽤 물이 맑은 바다라 바다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뭔가 싶어 할아버지는 거기를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아무래도 해저에 서 있는 건 사람인 듯했다. 그것도 그저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천천히 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도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행렬을 이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할아버지는 문득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한다. 바다에서 이상한 걸 보면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봤어도 보지 못한 척하고 도망쳐야 해.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은 할아버지는 도망칠 생각으로 조카를 배에 태우려 했다. 될 수 있는 한 평정을 가장하고 배 주변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던 조카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돌아가자. 어느새 조카 바로 밑에 한 명이 서 있었다. 꽤 근처까지 와 있는 게 보인다. 방공두건을 둘러쓰고 몸빼바지 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조카는 알아차리지 못한 듯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새어나오는 비명을 억지로 참으며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장 올라와 라고 조카에게 화내는 걸로 대신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조카가 헤엄치는 걸 따라와 배에 가까워 온다. 조카가 배에 올라오는 도중 여자가 바다 밑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게 보였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눈을 돌렸다. 조카가 배에 올라타자 할아버지는 엔진을 켜고 전력으로 도망쳤다. 조카는 의아하다는 듯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넘겼다고 한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는 조카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에서 내렸을 때는 온몸이 바다에 빠지기라도 했던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촌동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우리 할아버지 댁은 꽤 시골 촌구석에 있다. 어릴 적에는 자주 놀러 갔었다. 할아버지는 지역 유지 같은 위치라 땅이 엄청 많았다. 그걸 임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꽤 수입이 짭짤했던 듯하다. 그렇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직접 꾸리는 건 자그마한 밭 몇 대기 뿐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와 2살 어린 동생은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댁에 1~2주 정도 묵고 가곤 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장난꾸러기였기에 할아버지 댁 창호지에 구멍을 다 뚫어 놓는다거나 비누로 온갖 장난을 치는 등 말도 아니었다. 부모님은 잔뜩 화를 내며 우리를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장난마저 그저 손자들이 귀여우셨는지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해 우리가 방학마다 놀러오게 해주셨다 한다. 그래서 그 애 역시 나와 동생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던 것이다. 할아버지 댁 뒤에는 밭이 있고 그 주변에는 숲이 있었다. 숲 한가운데에는 연못이 있고 거기서 잉어를 기르고 있었다. 동생은 낚시를 좋아해서 인근 호수에서 종종 잉어를 낚으면 보란듯이 가져와 그 연못에 풀어넣곤 했었다. 당연히 할아버지는 기특해하며 좋아해 주셨다. 다만 매일같이 낚시를 가서 잉어를 연못에 채워 넣었는데도 연못에 잉어가 가득 차는 일은 결코 없었다. 할아버지는 들고양이들이 잉어를 잡아먹는 게야. 우리도 그럭저럭 납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형, 숲속 연못에서 낚시해보자. 나는 딱히 낚시에 흥미는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절대 숲속 연못에 혼자 가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동생과 같이 가주기로 했다. 나는 그의 독실한 불교 신자라 무의미한 살생은 피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낚시를 하더라도 잡았다 놓아줄지 잡아먹을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가는 게 기본이었다. 쓸데없이 뭔가를 죽이는 것에 죄악감이 컸으니까. 어쨌든 그러다 동생이 잉어를 한 마리 낚아 올렸다. 나는 잉어한테 세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보자. 라고 멍청한 소리를 꺼냈다. 내 제안을 듣고 동생도 신이 나서 우리는 집에서 세제를 가져와 잉어에 뿌렸다. 당연히 잉어는 죽어버렸다. 죽은 잉어를 보자 어린 마음에도 죄책감이 들었지만 내버려두면 고양이가 먹겠지 싶어 그냥 내버려두고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동생이 형, 고양이가 잉어 잡아먹는 거 보고 가자. 또 멍청한 제안을 했다. 뭐 나도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사자가 얼룩말을 덮치는 걸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터였다. 그 정도 박력은 없겠지만 사냥신을 바라보면 재밌겠다 싶어 근처 수풀에 숨어 있기로 했다. 한동안 숨어 있자 숲 안쪽에 있는 가장 큰 나무가 부스럭거리며 나뭇잎이 흔들렸다. 당시에 나는 고양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고양이는 나무 위에 사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멍하니 보고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동생이 옆에서 중얼거렸다. 원숭이. 나는 엥하고 그 나무 위를 올려다봤다. 분명 무언가가 있다. 고양이치고는 너무 크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짐승은 여름인데도 털투성이었다. 그 짐승이 나무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나뭇가지에 매달려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파충류 같다고 느껴지는 기분 나쁜 움직임이었다. 그 뭔지 모를 짐승은 천천히 연못으로 다가왔다. 나는 어느새인가 몸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옆을 보니 동생도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떨고 있었다. 그 짐승이 다가옴에 따라 무언가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보자 그 짐승이 무언가 중얼대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당초 목적을 잊고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아마 동생이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면 오줌까지 쌌을 터였다. 그 정도로 나는 겁에 질려 있었다. 이윽고 그 짐승이 완전히 다가오자 얼굴이 확실히 보이고 말소리도 제대로 들려왔다. 그 짐승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얼굴은 어린아이의 얼굴이었다. 그런 얼굴을 하고 무표정하게 중얼대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것, 키우는 것, 빌려가는 것, 살아있는 것, 키우는 것, 빌려가는 것. 그러더니 우리가 버려둔 잉어에게 다가가더니 그걸 내려다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되었다. 그리고는 잉어를 내버려둔 채 돌아가 버렸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숨죽이고 있었다. 멍하니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 겨우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평소에는 다니지 않는 뒷문 샛길로 숲을 빠져나와 집까지 도망쳤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밥이 넘어갈 리 없었다. 나와 동생은 둘 다 저녁상 앞에서 기운 없는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지 그러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생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저기, 형, 역시 그 원숭이.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색이 확 바뀌었다. 사람의 얼굴색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때 딱 한 번 봤다. 할아버지는 어쩐지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나는 체념하고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얼굴을 마주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분은 어떠냐?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끈질기게 나와 동생에게 물어왔다. 이대로 잔뜩 혼이 나는 것인가 싶어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와 동생을 할머니가 현관으로 데리고 나와 어딘가에서 가져온 술병 속에 술을 뒤집어 썼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우리에게 소금을 뿌렸다. 집으로 들어가니 할아버지는 전화를 마친 후였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너희는 이 집에 오면 안 된다. 우리 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여기 다시 오지 말거라. 동생은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말에 왜요? 라며 울며 아우성쳤다. 나도 할아버지 댁을 무척 좋아했기에 너무 슬펐다. 우리들이 겨우 안정을 되찾자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너희가 이 땅의 수호신을 화나게 해버렸기 때문이란다. 수호신이라고는 해도 부처님 같이 선한 존재가 아니야. 대충 기억나는 건 우리 선조가 신에게 산 재물을 바쳐
후대에 애군이 내리는 대신 큰 부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집안에서 살생이 금기시되는 건 불교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다. 만약 신이 드는 경우에는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 이 땅에 속박되고 액을 받아 진정시켜야만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마친 할아버지는 무겁게 말했다. 오늘 밤까지만 여기 묵거라. 하지만 안심해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돌아가야 해. 그리고 얼마 후 아까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던 사람이 왔다. 낯선 여자로 내겐 보통 아줌마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전에 듣자니 지역에서 꽤 유명한 영능력자라고 한다. 아줌마는 우리 형제를 쓱 보고 말했다. 어머, 이건 꽤 큰일이네요. 일단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게 말하며 부적을 한 장씩 꺼내주었다. 그동안 할머니는 잘 준비를 해놔서 우리는 불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불간은 작은 방이었는데 딱 하나 있는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다. 이불이 2개 깔려 있고 평소에는 없던 TV와 과자 같은 먹을거리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당부했다. 알았냐? 지금부터 너희는 단둘이 밤을 새야만 해. 그 사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결코 너희를 찾지 않을 거야. 잘 듣거라. 누가 뭐라고 말하던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이미 잔뜩 겁에 질려 있었기에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듯했다. 어쩔 수 없이 나와 동생 둘만 남았다. 처음에는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서서히 피로가 우리를 덮쳐와 어느새인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눈을 뜬 건 몇 시쯤이었을까. 아직 주변은 어두웠다. 왜 일어난 건가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더불어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순간 심장이 바싹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온몸의 혈관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다. 그러는 사이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쾅,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주세요, 주세요 하고 목소리가 들린다. 문득 동생 쪽을 보자 어느새인가 일어나 있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형, 저게 뭐야? 나 무서워. 라며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동생 곁에 붙어 창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갓난아기 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창밖의 그림자는 결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아니,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자니 어쩐지 전 녀석도 필사적이구나 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동생이 외쳤다. 안 돼, 형.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는 창문을 열려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공포가 돌아와 나는 그대로 동생 곁으로 돌아가 둘이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대로 꼼짝도 않고 아침을 맞이했다.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할아버지야, 아무 일 없었니? 괜찮아? 라는 질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의심함귀에 걸려 있어서 그 목소리조차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해도 떴고 내가 직접 여는 게 아니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제 그 영능력자 아줌마, 그리고 부모님이 들어왔다. 아줌마는 애 많이 썼구나.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흰색이었던 부적은 녹이 쓴 것처럼 변해 있었고 원래 크기의 반 정도로 줄어 있었다. 그 후 우리 형제는 집으로 돌아왔고 2번 다시 할아버지 댁에는 가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 할아버지의 부고가 들려왔다. 부모님은 어째서인지 사인을 알려주지 않으셨다. 어머니에게 그 짐승과 관련이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무 말 않고 대답을 피했다. 할머니에 관해서는 천천히 치매가 오고 있으신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결국 그 짐승과 조부모님의 죽음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지금은 그저 그날 내가 저질렀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뿐이다. 할머니의 병구안을 하기는커녕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콜센터. 옛날 내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당시 나는 어느 빌딩에 입주해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콜센터는 밤 늦도록 영업을 했기에 교대체제로 야간조를 뜰 때도 많았죠. 다만 인건비가 딸렸던 탓인지 야간조는 정사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서너 명으로 구성되곤 했습니다. 그 모양이다 보니 신입사원 때는 나도 뭐 하나 모르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의 질문에 쩔쩔맸던 기억이 납니다. 대처법이라곤 상사한테 전화해 물어보는 것밖에 없었으니 울고 싶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런 야간조 근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야간조 근무날. 그날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먼저 돌려보낸 후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벨 소리와 말소리로 가득 차 있던 콜센터가 정적으로 가득 차 있는 위화감. 불도 일부 장소를 빼고는 다 꺼져 있어 콜센터 안은 어슴푸레했습니다. 나 혼자 있다는 게 실감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몰려오는 전화를 받아내려 잔뜩 놓인 책상 그림자에서 뭐가 튀어나올까 무서워 서둘러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리를 마친 건 일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0시 정도로 기억합니다. 사무실 문을 잠궜으니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안심했을 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그 층에 하나뿐인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변기에서 물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중 누군가인가 싶기도 했지만 1시간 전에 돌려보낸 아르바이트생들이 아직도 화장실에 있을 리는 없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 층에는 우리 콜센터 말고 다른 업체는 입주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물 내리는 소리는 계속 화장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화장실 안은 불 하나 없이 깜깜했습니다. 두려움에 조금씩 뒷걸음질 치다 문득 나는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그 화장실은 물을 내리려면 센서에 손을 가져대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은 그 어두운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빌딩 계단을 미친 듯 달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과로로 인해 그 콜센터를 떠났습니다. 작별회 때 선배에게 들은 얘기지만 나 말고도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콜센터 내에서는 파다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소복을 입은 여자를 봤다던가 하는 이야기라던가 빌딩이 세워진 곳에 오랜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무언가가 씌어있는 곳이겠죠. 지금도 그 콜센터에는 늦은 밤 귀신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우. 옛날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800이란 아들이 있었다. 그 부자는 금이야 오기야 아들을 보며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엔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돈을 쓰면 한 번에 800냥씩 쓰거라. 였다. 그리고 800이는 정말로 나가 놀 때마다 800냥을 펑펑 쓰고 다닌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부모도 죽자 돈 쓰는 재주만 익힌 800이는 결국 살림이 점점 줄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내가 인생을 헛 살았구나. 부모님의 재산을 다 날리는 재주만 있는 내가 세상에 계속 살아봐야 뭔 방도가 있으리. 비루하게 사느니 스스로 죽어 없어지자. 마음을 독하게 먹은 800이는 남 안 보는 곳에서 목을 매달기 위해 밧줄을 챙겨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 그리고 경치 좋고 크고 튼튼한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 밧줄을 내건다. 그때 언덕 아래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800아, 800아. 지인은커녕 사람이 살지도 않는 산중에서 자신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어리둥절해진 800이는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다. 언덕 아래에선 호리호리한 여자 하나가 하얀 손을 하늘하늘 흔들며 올라오고 있었다. 험한 산길을 눈 깜짝할 새 올라온 여자는 달림 같은 얼굴을 지닌 젊은 아가씨였다. 800아, 돈 때문에 그리 쉬이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내 돈 구해다 줄게. 홀린 기분이 든 800이는 왠지 따질 기분도 안 들어 여자가 이끄는 대로 산길로 걸어 어느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다다른다. 커다란 소슬 대문을 밀며 들어간 아가씨가 외쳤다. 얘들아 손님 오셨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 올리거라. 800이는 구첩반상이 나오는 환대에 당황하면서도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이라 염치 불구하고 반찬과 밥그릇을 구멍 나도록 벅벅 긁어대며 깨끗하게 비웠다. 그리고 솜을 잔뜩 채운 비단금침에 누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고민하기가 무섭게 아침까지 푹 골아 떨어진다. 다음날 800이는 방 안에 차려 올려진 푸짐한 아침을 먹으며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자신이 이미 죽고 어디 저승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님 귀신에 홀린 것인지. 그렇게 다 먹고 상이 치워지니 방문 밖에서 종들이 아가씨에게 인사 올리는 소리가 들려 자세를 바로 한다. 방 안에 들어온 아가씨는 바로 800이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꺼낸다. 800아,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아무래도 800. 그 800냥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800이는 급한 대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아가씨는 군말 않고 정말로 800냥을 떡하니 안겨주었다.
갑자기 생긴 큰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팔백이는 곰곰이 생각했다. 예전에 흥청망청 써댄 800냥이 이리도 무거웠구나. 이 돈을 내가 전처럼 쓰면 안 되겠지. 이걸 어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을 내려오니 그새 민가가 보였고 800이는 생각을 정한다. 800이는 마을을 돌며 한눈에 보기에도 궁핍해 보이는 집을 찾아가 돈을 나눠줬다. 부유한 생활과 가난한 생활을 다 해본 터라 어느 집에 당장 얼마가 필요할지 대강 눈대중이 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그런 식으로 마을을 돌며 돈을 빈민들에게 나눠줬는데도 돈이 20냥이 남았다. 800이는 그 돈을 고스란히 산속의 기와집에 가지고 간다. 800이를 반갑게 맞이한 아가씨가 구첩반상에 저녁을 차려 올리고 그릇을 다 비운 그에게 물었다. 그 800냥 다 쓰고 돌아왔니? 아니, 한 20냥은 남아서 도로 가지고 왔소만. 내일은 그 20냥까지 합해서 800냥이 필요하니 아님 새로 800냥이 필요하니 이 20냥까지 해서 800냥을 주시오. 돈을 받아든 800이는 그 다음날 다른 마을로 가서 똑같이 빈민들에게 돈을 나눠줬다. 그런 식으로 항상 800냥을 아가씨에게서 받아든 800이는 점점 더 먼 마을로 가 며칠이고 있다 돌아오기를 수차례.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한참 만에 돌아와 쉬는 800이에게 아가씨가 돈을 주는 대신 부탁을 해왔다. 인제 우리 고향에서 별을 거둬들이거든. 원래는 다른 사람을 수보 사람이 부족하거나 허름한 데를 더하거나 보충하여 고치다 했는데 이번엔 800이가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말을 마친 아가씨는 곡식 종자 한 꾸러미를 비롯해 손수 이것저것 바리바리 짐을 싸줬다. 가면 한 달은 걸릴 텐데 일 잘해라. 거기 살긴 좋은 데니까 맘에 들면 거기서 살아도 되고. 불만 없이 고개를 주걱거린 800이는 다음날 아가씨의 고향 마을에서 마중온 짐꾼과 길을 떠났다. 아가씨의 고향 마을에 도착한 800이는 험하게 부려질 각오를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외지인인 자신한테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도 성심껏 도왔다. 그리고 한 달이 거의 지나 일을 끝마친 800이는 여기 눌러 살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서둘러 아가씨의 집으로 향한다. 며칠을 열심히 걸어 이제 한 고개만 넘으면 아가씨의 기와집에 도착하려는 800이 눈앞에 저 고개 위에 커다란 소나무 밑에서 한 노인이 손짓을 하는 게 보인다. 800이 자네가 저기 저 산속 기와집에 산다는 그 800이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만. 자네 소문은 좀 들었네. 그래, 그 큰 집의 아가씨가 돈을 주고 자네는 마을들을 돌며 사람들을 도왔다고. 소문이 크게 났군요. 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겸양 떨거 없네. 나이를 먹으면 눈과 귀가 다른 쪽으로 밝아지게 마련이니. 헌데 자네는 깊은 산 중에 그런 고대광실 기와집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젊은 처자가 무슨 신선마냥 거닐고 돈도 샘물 솟아나듯 하는 게 안 이상하던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자네가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자유네만. 그래도 좀 들었으면 좋겠구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처음엔 웬 귀찮은 노인네인가 생각한 800이는 사람 목숨이란 말에 저절로 눈이 크게 떠졌다. 사람 목숨이요?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노인은 800이의 재촉에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나무 밑둥에 기댄 보침에서 종이에 쌓인 뭔가 약재처럼 보이는 상자 하나와 옷과 은으로 만들어진 고급 꽁방대를 꺼낸다. 이 포장지 안의 것은 온갖 약재의 김을 쓰여 특별히 제조된 담배라네. 이 담배의 연기는 어떤 귀신과 요물이라도 맥을 못 추고 병난 닭처럼 주저앉게 만들지. 그 요물이 천년 묵은 지내건 여우건 간에 말이야. 그렇게 힘이 빠진 요물에게 사람이 침을 3번 뱉으면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진다고. 의외로 그것들이 사람 침에 약하거든. 3번 뱉은 침 말이지. 자, 얘까지 말을 했으면 곰같이 둔한 자라도 알아들을 것인데. 노인의 말을 들은 800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쇠쳤다. 아니 그럼 그 아가씨가 여우라도 된다는 거요? 여우가 그렇게 돈을 줘서 사람들을 돕게 하고 그런다고. 이 놓친 내가 노망이 들려면 곱게 들 것이지. 눈을 흡뜨고 금방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800이에게 노인은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다. 믿기 싫으면 안 믿음 될 거 아닌가? 담배와 곰방대는 내 여기 두고 가겠네. 물건들을 소나무 밑둥에 놔둔 채 노인은 삿갓과 보찜을 챙기고 800이가 왔던 방향을 향해 척척 걸어나갔다. 계속 시근덕거리는 800이를 뒤로하고 노인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외쳤다. 연기를 피우려면 사방을 꽉 막고 해야 효력이 좋을 것이야. 재수가 없어진 800이는 노인이 두고 간 물건을 본체 만채 지나쳤다. 아니, 지나치려 했다.
사실 팔백이도 속으론 이상하단 생각을 하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에 소나무 밑을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던 팔백이는 결국 담배와 곰방대를 챙겨 보찌만에 쑤셔 넣었다. 뭐 곰방대가 아주 고급이니 이것도 누군가에게 주면 도움이 되겠지. 담배도. 그렇게 기와집에 도착하니 역시 아가씨가 달덩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팔백이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잘해주더냐, 다친 데는 없느냐 등을 계속 물었고, 팔백이는 눈을 못 마주친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미안하다. 피곤하고 배고플 텐데 내가 너무 괴롭혔지? 손, 발 닦고 세수하고 있으라. 얼른 상 내올 테니. 팔백이는 자신이 어떻게 씻었는지도 모른 채 얼이 빠져서 방으로 돌아와 짐을 풀어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 유물이 아니고 사람이면 담배 좀 핀다고 뭔 일이 있겠어. 하지만 만약 천년묵은 여우라면 얼마 안가 기척이 들리고 방 안으로 이제껏 먹어온 음식들 저리 가라 할 사내진미들이 상에 차려져 들어왔다. 게다가 항상 종을 시키던 아가씨가 직접 오기까지 했다. 뒤따라온 종들이 작은 상에 올려진 찬들을 큰 상으로 올리려 하자 물리치고 자신이 직접 차리기까지 했다. 팔백이는 종들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열심히 상 위에 찬들을 놓는 아가씨를 보며 미리 담뱃잎을 채운 곰방대에 부싯돌을 당겼다. 아가씨는 그 순간 멈칫하더니 다시 국을 따르고 수저를 꺼내며 바리바리 움직였다. 한숨 돌릴 짧은 새의 구름처럼 무럭무럭 쏟아난 연기는 온 방안을 자욱하게 채웠고, 찬을 다 차린 아가씨는 몸을 못 가누고 병든 닭처럼 고개를 떨군 채 꾸벅대기 시작했다. 정말 연기 때문에 저리 맥을 못 추는 건가? 진짜 여우 맞긴 맞는가 보네. 팔백이는 그동안 애써 밀어냈던 의심과 불안이 삽시간에 크게 일어 담배 연기를 더욱 열심히 뿜어댔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아가씨는 아주 고개가 바닥에 떨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그 노인이 말한 대로 침을 3번 얼굴에 뱉으면 이 요물은 죽게 된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가간 팔백이는 손을 뻗어 아가씨의 고개를 위로 향하게 했고 기진한 아가씨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창문과 방문을 열어 제끼고 담배 연기를 꺼버리곤 입안에 고인 담배 찐 침을 창밖으로 카악트하고 세차게 뱉어버린다. 담배가 오죽독한지 한번 배짝 아래가 계속 올라와 연거푸 2번을 더 뱉어냈다. 일단 문이 열리자 늦은 저녁에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연기들을 걷어갔다. 연기가 거치자 아가씨가 정신을 차리고 저만치 등을 돌린 채 주저앉아 고개를 떨군 팔백이를 바라봤다. 팔백아, 왜 날 끝장을 안 봤느냐? 생각해보니 난 옛날 목을 매달아 죽은 거고 여기 있는 건 귀신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미 내 목숨이 내 것인데 내가 여우라 해도 은인 얼굴에 침을 뱉는 짓을 하면 정말로 난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지는 거다. 아가씨는 그런 팔백이를 빤히 쳐다보다 방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팔백이는 앉은 채로 있다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날이 밝자 팔백이는 어느새 누워 있었는지 벌떡 일어나 방 주변과 자기 몸을 둘러봤다. 다행히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지도 집이 폐가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만 어제 내왔던 밥상만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쩌나 고민하는 팔백이에게 문 밖에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팔백아, 이제 일어났니? 나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래, 일어났으니 들어와라.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수그린 팔백이에게 아가씨가 말한다. 오늘도 돈을 줄게. 팔백아, 대신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쓰지 말고 내 물건을 사와줬으면 한다. 무슨 물건? 옷 한 벌 넣을 적당한 옷함이면 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이건 그냥 듣기만 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가씨의 얘기를 들은 팔백이는 장에 나가 가장 좋아 보이는 옷함을 고르고 골라 웃돈을 얹어주고 구입한다. 그리고 아가씨의 또 다른 부탁을 들어주려고 기와집 뒤쪽으로 난길을 향해 올라갔다. 아가씨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뒷길 한가운데에 기이한 것이 누워 있었다. 그건 웬만한 능구렁이보다 몇 배는 큼직한 시커먼 지네였다. 그 지네가 바로 팔백이에게 담배를 건넨 노인으로 정체는 천년묵은 지네였던 것이다. 여우와 지네는 이 산을 두고 주인 자리를 다투는 경쟁 관계였었다. 여우 아가씨가 처음 팔백이를 도왔던 것은 산신령이 되기 위해선 공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년지네는 하필 어제 저녁 동태를 살피러 집 뒤에 와 있다가 팔백이가 창밖으로 3번 뱉은 침. 그것도 담뱃진이 독하게 고인 침을 맞아버려 힘을 잃고 여기서 버르적대고 있는 것이다. 노인장, 이는 노인장의 업보이니 날 원망치 마오. 팔백이는 품에서 아가씨가 건네준 옷반지를 꺼내 지네의 등 위로 던졌다.
지네는 반지가 등에 닿자마자 바르르 떨더니 그대로 뒤집어져 배를 드러내고 작게 쪼그라들었다.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팔배기는 보통의 지네가 된 노인의 몸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돌을 쌓아 극락광생을 빌어주었다. 집안에 들어온 팔배기는 옷함을 건네주고 아가씨에게 물었다. 당연히 옷을 담으려고 사오라 했겠지만 대체 무슨 옷이길래 따로 옷함을 사오라 한 거냐? 보면 안다. 아가씨는 팔배기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이불 밑에 숨겨놨던 모피를 꺼내 보였다. 내가 천년된 여우인 건 알지? 이게 내가 벗어놓은 여우털이야. 이제 난 이걸 옷함에 넣어 아주 깊숙이 봉인해 다신 여우가 되지 않으련다. 산신령 같은 건 이제 미련 없고 아주 사람이 되어서 너랑 백년해로 할 거다. 너도 나랑 같이 살 거지? 그렇게 팔배기는 사람이 된 여우 아가씨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